원심장지사 관련해서는 또 여러분들이 또 너무나 많이 아시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을 또 드리고요. 또 사실은 원심장지사 말고도 해외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평택에는 더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그 어떤 특정한 인물은 물론 원심장지사도 이제 최근에 뭐 조그맣게 이렇게 전시관 하나 만들어져서 굉장히 안타까운 측면은 있지만 원심장지사 말고도 평택에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그런 수많은 인물들을 또 발굴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원시장 지사랑 같이 활동했던 이강훈 지사, 또 백정기 지사 이런 분들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상해에는요, 상해 쪽에서 활동하다가 돌아가신 순국하신 많은 분들의 또 묘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묘소는 이제 그 중국의 유명한 여러분 손문 잘 아시죠? 네, 손문의 부인이 송경령이거든요. 네, 송경령 능원이라고 해서 묘소에 그쪽에 같이 이제 우리 독립운동가들 묘소도 같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국교를 수교한 것이 몇 년이죠? 땡. 우리가 이제 중국과 국교 수교 1992년입니다. 중국과 국교 수교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처음 한 것이 뭐냐면은 1993년에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 요인들 있죠. 유해를 전부 다 한국의 그 동작동 서울에 그 현충원의 유해를 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영삼 정부가 내세운 게 뭐예요? 역사 바로 세우기를 이제 그때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요인들의 묘소를 이제 이렇게 유해를 봉안했습니다. 예컨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대통령이었던 박은식 선생이라든가 또는 노백리 국방부 장관했던 그 다음에 김인전이라든가 안태국이라든가 신규축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이제 유해를 이제 봉안해 왔고요. 그리고 그 임시정부는 이제 32년에 윤봉길 의거 다음에는 끊임없이 도망을 다닙니다. 저 같으면 그냥 항복하든지 때에 따라서 이제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살기 힘드니까. 근데 임시정부 요인들이 한 8년간 유량생활을 합니다. 8년 중경에 갈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상해 가시면 주로 여행하시면은 주로 이제 항주라든가 소주라든가 이런 데 여행하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항주에 가면 크게 서호가 있습니다. 서호도 있고 그쪽 바로 옆에 임시정부가 처음으로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주 가기 전에 가흥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가흥에도 잠깐 또 피신 생활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는 백범 김구라든가 임시정부 요인들이 윤봉길 의사 의거 이후에 피신했던 이제 곳들인데 이때 사실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백범 김구 선생이요 윤봉길 의거를 일으킨단 말이죠. 근데 이 비밀이 새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안중근 가족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상하에. 연락 안 했어요. 부산 안창호가 그 당시 살고 있었어요. 연락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윤봉길 의거 다음에 김구하고 그의 동지들은 강으로 해서 항주를 다 피신했어요. 사전에 살짝. 그런데 미국에서 온 근데 백범 김구는 황해도 사람이에요. 부산 안창호는 평안도 사람이에요. 이 평안도 기독교 세력들 있죠. 이쪽이 연락 안 했습니다. 혹시나 또 고향이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셀까봐 정보가. 그럼 윤봉길 의거촌에 다 첩보될까봐. 그래가지고 저거 잡혀가지고 저기 서대문 형무소에 감옥살이 하다가 지금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병사했죠. 도산 안창호. 그 다음에 윤봉길 의사 있죠. 윤봉길 의사가 아니라 누군가 저기 안중근 의사. 안중근 의사 가족들도 상해에서 도망 못 갔어요. 바로 체포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다가 거기 잡혀 있으니까 일본말 안 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본 애들이 강제적으로 안중근 의사의 아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서울에 장충당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이토를 추모하는 그런 방문사 2등 방문사라는 사당이 있었어요. 거기에 일본에서 이토 아들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안중근 의사 아들이 이토 아들한테 사죄하는 그렇게 시켰어요. 강제적으로. 아니면 죽여버린다고. 그때 체포됐었으니까 가족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안중근 의사 아들이 사죄했죠. 그러면서 내선일체잖아요. 그걸 강조하니까 의형제를 맺었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안중근 의사 아들은
완전히 천하의 역적이 돼버린 거죠. 천하의 역적이 됐어요. 근데 시발점은 사실 누가 만들어줬냐면은 백범킹구가 연락 안 해줘가지고 도망을 못 가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뭐하죠. 그러나 또 뭐냐면은 백범킹구 선생이 또 묘한 데가 있어요. 백범킹구를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백범일지에 안중근 아들 저 새끼 저거 해방이 되면 언제나 보면 바로 때려 죽여버리겠다. 아니 이등강문 아들하고 그렇게 저거 했으니까.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안중근 유가족의 하소연은 뭐냐면은 저희한테 하는 제가 또 저서를 또 안중근 책도 썼어요. 그러니까 책을 쓰다 보니까 후손들하고 인터뷰 할 거 아니에요. 그 후손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백범킹구가 연락 안 해줘서 꼼짝없이 그 체포가 돼가지고 지가 아는 놈들은 전부 다 그 저기 항주하고 다 도망가게 해주고 도산 안창호하고 자기네는 그냥 꼼짝없이 체포되고, 그러니까 안창호는 글로 갔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병사하고 자기네는 잡혀가지고 죽이겠다는데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거기 끌려가가지고 그 모욕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원히 역사의 죄인이 됐어. 그래서 해방이 되고 나서 이승만이 안 불렀어요. 결국은 몰래 들어왔어. 들어와서 그냥 병 걸려서 저기 한국의 땅도 제대로 못 밟게 해가지고 배에서 사망했어요. 배 위에서 그 뭐야 6.25 때 노르웨이인가 뭐 그런 데는 저거를 보내줬던 모양이야. 배만 그 저기 뭐 병원선 있죠. 거기서 사망한 거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참 비극의 비극이 서로 간에,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백범킹구 선생이 또 이 땅에서 보면 모든 사람한테 다 이게 윤봉길이 언제 할 거니까 도망가라 이런 것도 어떻게 해. 그쵸? 뭐든지 또 입단속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한테만 딱 그렇게 했다 보니까 근데 또 그렇게 안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양과 음과 양이 있다 라고 이제 그 어려움 같은 게 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범킹구 세력은 대체적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범킹구 선생이 중국에서는 이 강을 자싱이라고 그러는데 상해에서 한 그 차로 한 1시간 반 정도 내려가면 가흥 밑에가 또 1시간 반 내려가면 항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중국 사람들이 장개석 국민당 계열 있죠. 그쪽에서 많이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보성이라는 가흥 쪽의 국민당 세력에서 이제 집도 빌려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피신을 하게 되는데 이 중국 사람 저보성의 집입니다. 그런데 언제 일본 그 쪽에서 또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요 밀정이 많습니다. 생각하는 거 이상. 그러니까 전쟁 공부하는 거예요. 잠을 자도 제대로 못 자. 그러니까 2층 방에 침실 옆에 이런 그 비밀 통로가 있는 거예요. 왔다 그러면은 바로 밑으로 딱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가면 내려가면 바로 이렇게 배가 대기하고 있어요. 배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김구 선생이 그런 식으로 생활을 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상해 밑으로 가면 수로가 많아요. 물길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물길 계속 이제 선상 생활을 많이 했어요. 배에서 우리 독립운동가들과 가족들이 피신에 피신. 그리고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정착하면 잡히는 거예요. 이동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이동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한테 안 잡히려면 끊임없이 이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안 잡히려면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변장을 많이 해야 되죠. 옷을 이제 상하이 있을 때는 주로 양복 입고 있어요. 예? 거기 외국인도 많으니까. 그러나 독립운동가들이 상해를 벗어났을 때는 전부 다 중국 옷을 입어요. 남자들은 장포라고 해서 중국 옷. 여성들도.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끊임없이 또 뭐를 해야 돼요? 이름을 바꿔요. 독립운동가들은요,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가는 지역마다 이름을 바꿔야지만 일제에 밀정한데 탐지가 안 되죠.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변성명. 그러다 보니까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는 포상할 때도 그렇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동명이인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갈 때마다 이름이 바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나 독립운동 해외에서 독립운동할 때 자리를 계속 이동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걸 바꿔야 되는 거죠. 아마 여기에 지금 독립기념관에 학예사로 계신 분도 와 계신데 아마 그 엄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원심창 지사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활동했잖아요. 그렇죠?
중국에서 활동하면요, 중국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안 돼요. 임시정부가 도와줘봤자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국 본토에서의 항일 독립운동, 독립운동, 해외에서 독립운동은 중국 사람들의 중국인 또는 중국 그 정부, 특히 장기석 정부의 어떤 후원이 없었다면 독립운동이 한마디로 불가능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과거에 중국의 그러한 인민이나 국민들이나 중국 사람들이 도와줬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 평택에서 이제 박물관을 만들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중 우위랄까요? 이게 연대 서로 간에 도움을 준 거. 그리고 이제 원식장 지사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나중에 이제 또 해방에도 활동하지 않습니까? 일본 일반 시민들이 도와준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한국 국민이나 중국 국민이나 일본 국민이나 서로 간에 연대하고 서로 간에 도와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택만을 강조할 게 아니라 우리만을 강조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도와준 중국과 일본 일반 시민들과의 어떤 연대라든가 서로 상호 소통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토대를 둔 평택박물관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야만 다른 지역의 박물관과 차별화되는 그런 어떤 성숙도가 있는, 그렇죠? 그런 품격이 있는 평택박물관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해설할 때에도 단순하게 평택의 어느 지역 출신이다 어떻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게 국제적인 연대라든가 국제 이런 쪽에도 좀 큰 그림을 갖고 이렇게 해설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요, 이런 쪽과 관련해서 특별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인 독립운동가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어요. 특히 선교사들. 근데 외국인이잖아요. 미국, 영국, 프랑스 등등 외국인들이잖아요. 외국인들이 우리 독립운동을 지원해 준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제국주의 국가들이 우리를 탄압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선교사들 가운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철저하게 일본에 친일한 선교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스코필드 박사라든가 여러 사람들,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를 도와줬거든요. 일반 또 외국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준 이유는 바로 인류애라는, 그쵸? 인도, 자유, 평화, 그쵸? 사랑, 뭐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기본적으로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독립운동은 단순하게 항일운동이 아니에요. 우리의 독립운동은 사실은 일본 제국주의를 몰아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제국주의를 몰아내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인류애적인, 즉 평화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항일운동으로만 이렇게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으로만 한정시키는 것은 독립운동을 오히려 왜곡하고 축소시키는 것이다. 이거는 세계 제국주의 국가들을 몰아내기 위한, 즉 모든 사람들의 어떤 인도주의와 평화와 화해를 추구하는 그런 운동이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우리 독립운동에 동참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지나치게 항일운동이라는 측면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독립운동이 점차적으로 일반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류 보편적인 평화운동이고 인류애적인 정의와 인도와 평화를 강조하는, 그래서 우리가 3.1운동에서도 인도주의, 정의, 평화 이런 걸 내세우지 않습니까? 3.1운동에서도 세계적 시각에서 바라본 건데 우리 독립운동을 바로 지나치게 한국에 국한시키는 것은 이 역사학자들이 들떨어져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십장 지사의 아나키즘 운동 같은 경우도 인류의 세계 평화운동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십장 지사 같은 경우는 한 발 앞서간 개척자이자 선각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김구 선생이 이렇게 피신 갔던 장소들이고요. 산골짜기로 피신 갔고요. 그래서 이제 이 독립운동가들이 이렇게 다 중국 옷 입고, 장포 중국 옷 입고 피신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여성들도 여성들
네, 여성들도 이렇게 그 중국 옷 입고 있고요. 그렇죠? 남성들도 이 뒤에 이제 백범 김구 선생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그렇죠? 예, 이렇게 이게 어망섭이고 여주 사람이고요. 이동명 천안 목천 사람이고 이분이 이제 그 여러분 아시겠죠? 정정화 여사라고 뭐 녹두꽃 뭔가 책 뭐 나와 있는 거 있죠? 예?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정정화 여사의 또 아드님이시고 네, 그리고 이제 항주 임시정부가 이렇게 서호 근처에 이렇게 이제 있었고요. 네, 항주에도 이렇게 이제 막 그 진짜 형편없는 도망 다니니까 그저 학고방 같은데 막 숨어 들어가지고 그렇게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그 임시정부 요인들이 이제 피신을 끊임없이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디까지 도망가냐면은 저기 여러분 경치 좋은 데가 중국의 남쪽에 제일 이쁜 데가 어디 있어요? 응? 거기는 이제 섬이고 그 위에 쪽에 계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계림. 그 굉장히 그 경치 좋다고 그러지 않는데 그쪽까지 도망간 거예요. 이 계림 쪽이 정경입니다. 그 유주 쪽. 계림에도 이제 조선 우용대도 있었고 그 해남도 같은 데는 이제 그 직용을 많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부도공사라든가 뭐 그런 데 하다가 해남도에서 또 많은 사람이 죽었죠. 네, 이런 쪽에까지 막 그 피신을 해서 도망을 다녔죠. 임시정부 요인들이 피신해서 이제 도망을 다니면서 이주주에서는 이렇게 이제 어린애들은 연극 공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선전 선모 활동하면서 이제 그 중국 정부로부터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또 지원을 받아서 임시정부가 이제 그러니까 이런 배 타고 8년을 유랑한 거예요. 8년. 그러면 그 독립을 또 그만두고 싶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가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봉길 의거 이후에 변절하지 않고 근데 배를 그렇게 굴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임시정부에서 배 타고 이동하면서도 그 항복하지 않고 투쟁했다는 거 이거는 뭐 대단한 그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경 임시정부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32년에 윤봉길, 33년에 원심차 그러면서 1940년에 중국의 사천성이 어디냐면요. 여러분 중국 요리 가운데 여러분 사천 요리 주로 즐겨 안 드세요? 매운 거 잘하시네. 여기가 이제 사천이 엄청 덥죠. 엄청 덥고 음식이 그래서 맵고 짭니다. 사천의 대표적인 음식이 요새 가면 뭐죠, 선생님? 예? 마라탕 같은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맞아. 그 샤브샤브. 샤브샤브는 엄청 맵게 땀 흘리면서 마라탕 같은 거, 뭐 이런 거 매운 거. 그런 근데 이쪽이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옛날에 그 삼국지 있잖아요. 그 위나라, 뭐 청나라, 오나라,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청나라의 대표적에서 유비, 관우, 장비 있지 않습니까? 그쪽 걔네들이 유비라든가 제갈량이 관할하던 지역이 바로 이 사천성, 청나라. 여기서 넘어가면 베트남이에요. 이쪽 지역에까지 이제 도망간 거예요. 중국의 국민당 정부, 중국의 공산당 정부, 공산당은 나중에는 연합 저쪽에 연합으로 하는데 그래서 우리 임시정부는 끊임없이 중국 정부가 도와줬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간 곳으로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의 여러 후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부 청사도 여러 군데로 이제 그 옮겨갑니다. 그러나 그나마 그래도 5년 동안의 세월을 건물 하나 두고서 몇 개 두면서 임시정부가 제대로 그래도 이제 운영이 된 것이 바로 중경 임시정부 쪽이다. 그리고 여기서 1940년 9월달에 군대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광복군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경 임시정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광복군 했던 분하고 직접 가서 직접 이제 말씀도 듣고 했는데 이분은 이제 김대중 씨 사돈이에요. 그 윤경빈 씨라고 광복군. 그리고 백범 김구 선생의 이제 그 요새식으로 말하면 경호처의 경호위원이었던 사람입니다. 이분도 학병으로 했다가 이제 그 저기 또 장준하라든가 뭐 등등 이런 사람하고 같이 탈출한 사람입니다. 장준하가 쓴 또 회고록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 돌벽에라고 그런 것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금 연화지에 있는 청사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연화지 청사가 이제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1989년인가 그때 처음 중국 갔거든요. 92년에 국교 수교가 됐는데 저는 이제 일찍 좀 갔습니다. 그때는 이제 홍콩을 통해서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 만주였습니다. 만주로 박사학위를 봤는데 그때 논문을 썼는데 뭐 만주벌 막 이렇게 쓰는데 가보질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은밀하게 이제 그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때 뭐 중국 민항기가 한국 김포공항에 한번 그 이렇게 뭐 납치당해가지고 김포공항에 내리고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혹시 뭐 그런 거 모르세요? 예,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1987년인가 아마 그 80년대 후반에 중국 민항기 납치 사건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비행기가 그 납치범들이 어떻게 돼가지고 중국 사람은 깔뜩 탔는데 비행기가 김포공항에 내렸어요.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납치범들하고 협상을 해서 그 납치범들은 어디로 보냈냐면 대만으로 보내고, 예? 그 이제 중국 사람들이에요. 레드 차이나 공산주의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제 깔뜩 탔는데 그때 그 깔뜩 탄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중국의 고위층들이에요. 고위층들이 이제 비행기가 강제적으로 이제 납치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정부에서 그 납치됐던 중국 고위 공무원들 있죠. 이 사람들은 이제 한국 관광도 시켜주고 갈 때 막 선물도 보따리 다 챙겨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중국으로 갔어. 그러니까 나만 보니까 나만 괴뢰고 말이야. 그 저기 어디 뭐 불빛만 가끔 가다가 밤에 남산에서 오면 반짝반짝 한다고 뭐 이런 줄 알았더니 이 나물이 너무 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중국 애들이 이제 놀래가지고 이게 나물이 그런 데가 아니다. 이 고위층들이 내 가족하고 다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소문이 어마어마하게 난 거예요. 한국 잘 산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로 역할을 해서 한국과 중국과 한국이 수교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때 그 민항기 납치 사건이 엄청난 파급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국교 수교되기 전에 우리가 홍콩으로 가가지고 홍콩에서 중국을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네 납치된 대만으로 납치당하는 중국 고위 공무원들을 전부 다 석방시켜주고 잘 대해주고 극진하게 해줬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에서 마오쩌둥 정부에서 근데 중국은 그 당시에는 이제 마오쩌둥이 아니라 그 저기 이제 슬슬 그 저기 뭐야 신고양이나 까문고양이나 지 새끼만 잘 잡으면 지만 잘 잡으면 된다. 이런 식이 이제 됐던 건데 그래서 뭔가 자본주의 국가하고도 미국하고도 뭐 핑퐁 외교도 하고 닉슨하고도 하고 뭐 이런 시점에 그 민항기 사건이 딱 그게 한중 수교 중한 수교의 결정적인 계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 아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도슨트 할 때도 이렇게 사기도 설명 듣는 사람한테 조금 치고 그러니까 야사. 근데 진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다음에 뭐 살짝 이런 거와 관련해서 살짝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1991년에 처음으로 러시아를 갔어요. 제가 역사학자로는 최초로 러시아를 갔는데 갔더니 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게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왜 어떻게 한국에 대해서 그랬더니 아니하고 그랬더니 88 올림픽 그 다음에 그 텔레비 올림픽 할 때 올림픽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방송에서 여기저기 이렇게 우리도 이제 파리에서 이번에 올림픽 했잖아요. 그러면은 파리에 에펠탑도 보여주고 뭐 또는 뭐 세느강변에서 똥물에서 뭐 수영하고 그러니까 막 그게 사실은 똥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뭐 파리 시장이 뭐 거기 들어가서 뭐 액션도 취하고 그래가지고 뭐 진짜 뭐 거기서 근데 이제 그러면서 파리의 그 정경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88 올림픽 때 한국 TV에서 서울을 많이 보여줘가지고 야 서울이 이렇게 진짜 판자촌인 줄 알았더니 근데 저는 또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냥 뭐 이렇게 뭐 북한이 판자촌이고 뭐 이렇게 배운 것처럼 또 그쪽 사람들은 우리가 또 판자촌인 줄 알더라고. 예? 근데 텔레비에서 보니까 그게 아니야. 예?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굉장히 우리한테 좀 호감을 갖는 근데 어쨌든 민항기 사건은 한중 수교 중한 수교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80년대 후반에 그런 여러 가지를 해서 이제 그 옛날에 이제 홍콩 통해서 뭐 또 이렇게 그렇게 간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을 갔을 때는 저는 광복군 출신들하고 갔어요. 1990년인가 일찍 중국의 이쪽도 국교 수교 전에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광복군들도 처음 가보는 거예요. 자기가 광복군 할 때만 중국에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아까 윤경빈 씨라든가 이런 여러 사람들이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이 방에는 누가 있었고 이 방에는 누가 있었고 막 그냥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생동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화지 청사 말고 뭐 여러 청사들이 있는데 오사양 청사라고 있는데 이 청사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찌그러지고 완전히 폐허화됐는데 여기서 백범 김구 선생이 백범일지를 여기서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건물은 지금 없어졌어요. 완전히 헐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독립운동가적지가 이렇게 없어지는 경우들도 꽤 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구지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광복군 총사령부 애터. 그래서 여기도 이제 지금은 없어졌고 여기는 이제 또 그 한중 관계가 좋을 때 박근혜하고 시진핑하고 박근혜는 사이가 좋았어요. 그때 또 시진핑이가 완전히 저거 헐고 임시정부 광복군 총사령부 건물 있죠. 기념관은 엄청 크게 잘 지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애들을 잘 다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근데 지금 현재는 북한하고만 6.25 때 혈맹을 해가지고 중국이 지금 북한하고만 친한 거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할 때 우리가 또 한중연대, 중한연대 또 그런 거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또 우리는 혈맹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전략전술상 이렇게 하는 것도 나름대로 좀 중요하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광복군이 1940년 9월 달에 광복군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이제 그 광복군들의 이제 그 모습이고 이때 광복군을 축하하기 위해서 중국 국민당 정부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도 와서 축하해줍니다. 예. 근데 왜 그러면 중국 공산당이 왜 와서 축하해주느냐? 그때 공동의 적이 누구예요? 일본이죠. 중국 국민당이나 공산당이나 우리나 다 공동의 적은 일본이니까 일본에 대항해서 하는 그 군대가 만들어진 거니까 중국 공산당도 와서 축하를 해줬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평택 출신들이 그 광복군에서 좀 활동했다. 그래서 김만진, 김영호, 김하진, 신순우, 정우진 지금 현재 밝혀진 인물 독립유공자로 지금 현재 국가보훈부의 정부에 의해서 포상된 사람들은 이 5분이 광복군으로 출신으로 평택 사람으로 되어 있다. 이분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마지막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택 출신은요, 평택 그러면은 원심창만 이야기하지만 평택 그러면은 광복군 그 5분이나 이게 포상자가 있다는 것은 결코 전국적으로 보면 작은 숫자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광복군의 총사령관, 국방부 장관 비슷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김원봉이다. 그리고 이게 이제 광복군 군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광복군 총사령관을 했던 지청천 장군. 이고요. 여기 이제 서고 이동명이고 백범 김구 선생 등등. 여기가 이제 지금 현재 광복회장인 이종찬 씨의 작은 할아버지 이시영 선생. 여기 이제 황학수라든가 박찬익이라 조수왕 선생 이분. 네, 이분들 해방이 돼서 이제 조국으로 돌아오기 직전에 촬영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제가 또 살짝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사진 찍으실 때 이렇게 또 살짝 기념 촬영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그 원심창 지사라든가 또는 광복군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일부러 시간을 한 10여 분 남겼어요. 왜냐하면 제 강의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듣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궁금한 점이나 이런 거를 조금 이렇게 자유롭게 또 이렇게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또 이렇게 1시간 이상 강의 듣는 게 사실은 지겹거든요. 네? 그러니까 편하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런 중국 임시정부
라든가 뭐 이쪽에 있다는 제안에서 예. 독립선언서요. 독립선언서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잘 모른다는 이야기는 딴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는 독립선언서 있지 않습니까? 그 최남선이 만든 거기에는 지금 평택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이 독립선언서와 관련해서 평택 사람 이병헌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병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연락관계라든가 이런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 내용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은 독립선언서가 파고다 공원에서 이렇게 그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독립선언서가 있지 않습니까? 흔히들 독립선언서 그러고 그걸 이야기하는데 독립선언서가 국내외에서 여러 곳에서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독립선언서가 나온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평택은 좀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택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부선이 1905년에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새롭게 탄생한 그런 주목을 받는 평택비가 하나의 어떤 그 평택으로 크게 발돋움하는 근대에 있어서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19년 당시에 평택에서 독립선언서가 나오기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여러 지역의 독립선언서가 나온 것들은 지금 많이 있는데 파고다 공원권만 강조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 것들은 세밀하게 제대로 연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평택 지역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실은 다양한 자료가 새롭게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새롭게 본 자료는 1907, 8년도에 만들어진 흥학 취지서, 학교를 부흥시키는 취지서, 고덕면 율포리 거를 새롭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보니까 그거를 만든 사람이 이범창, 이범철 형제더라고요. 근데 이범창이라는 사람은 전 승지더라고요. 승정원 왕의 비서기관, 비서실, 요새 보는 대통령 비서관이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료를 좀 찾아보면, 근데 이제 예컨대 러시아 쪽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금 독립선언서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국한문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러시아에서는요, 러시아어, 영어, 한글, 한문. 그래서 일반 동포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는요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을 강조하잖아요. 노동자 농민이 읽을 수 있는 독립선언서. 그러다 보니까 지식인들을 위해서는 한문, 노동자라든가 농민을 위해서는 한글.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한테도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러시아어. 그리고 각국 영사관이 있거든요, 블라디보스톡에. 그쪽에 외국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영어.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미국에서는 영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독립선언서 있죠. 이거를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변영로라는 사람이, 변영로. 그리고 이제 타이핑은 변영태, 그 형, 부천 사람들인데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팜프렛 비슷하게 가리방, 옛날 가리방이라는 표현 아세요? 철필로 이렇게 한 거.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독립선언서와 관련해서 이 자료들은요, 여러분이 국사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강연이라든가 공부를 해서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요새는 이제 정보 검색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독립기념관 홈페이지, 독립기념관에 들어가면 그쪽에 쭉 밑으로 가면은 정보 검색이 있어요. 그쪽에 검색을 하면은 일단 독립기념관에서 검색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특별히, 그리고 요새는 원문 같은 게 많이 떠 있거든요. 그리고 이 3.1 독립운동과 관련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3.1운동 데이터베이스를 별도로 만들었어요.
3.1운동만.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의 3.1운동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이 빅데이터로 입력이 돼 있어요. 예, 그리고 그거는 번역과 더불어서 원문도 같이 돼 있어요. 하나 아쉬운 것은 사진이 링크가 안 돼 있어요. 사진이 링크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평택 지역은 3.1운동과 관련된 사진은 한 장도 없습니다. 제가 평택 지역에 사진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사, 학교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는 꽤 있어요. 근데 평택은 평택 옛날에 시가 사진도 없고 제대로 된 게 한두 장 정도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은 평택역 역사 경부선이 지나가는 사진 쪽에 하나 있어요. 근데 시가 쪽에 쪽 사진이 하나 있고, 네네. 그러니까 그 사진이 아주 좀 평택의 옛날 사진들은 좀 제한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제가 작년인가 평택문화원에서 평택 지역의 사진만 갖고 좀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사진 역사 분석학이라는 걸 하거든요. 옛날 사진들 이게 언제 만들어졌고 언제 찍었고 이건 어떤 거고, 주로 이제 박물관에서 그런 거 또 전시할 때 보면 사진을 전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의 해설. 다음에 여러분하고 기회가 있으면 임숙 선생님, 네.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박물관 대학에서 평택 지역의 사진에 대해서 네. 한번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전시 때 사진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사진만 갖고 해서 평택.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해설할 때 아마 굉장히 좀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사진. 그리고 이제 그거를 사진 또 이제 설명이 틀린 게 참 많아요. 엉터리가. 그러니까 사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그 평택박물관이 만들어지면 처음에 이제 그 도록이 만들어질 거거든요. 도록 만들 때 주로 이제 그 소장 유물들을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캡션, 사진 설명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평택박물관에서 도록을 내기 전에 저희들한테 아마 거의 감수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사진만 갖고 이렇게 한 3시간 정도, 제가 작년인가 평택 문화원에서 하여튼 그 일제시대 사진만 갖고 좀 강연을 했었어요. 여러분 오신 분은 안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또 지금은 이제 1기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거를 이제 이렇게 기초적인 거를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그런 쪽으로 또 아마 도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딴 분, 말씀하세요. 네, 그 마이크로. 저기 아산만 쪽에서요. 네. 거기가 증산도가 좀 많이 예전에 그때 발달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3.1운동 때 거기서 되게 증산도가 천도교 쪽이니까요. 네. 많이 일찍 시작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어느 정도 저게 됐는지. 글쎄요, 솔직히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잘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어때요? 우리 임수 선생님 자꾸 여쭤보게 되는데, 지금 천도교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여기서 강의가 송지현 선생님 강의가 있나요? 이번 지금 1기 박물관대학에서요? 네. 아직 다음번에는 있겠죠, 그죠? 네, 아직. 여기 이제 평택을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 가운데 송지현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이제 천도교 사람이에요. 천도교 교구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쪽이 우리 쪽에서 보면 제일 전문가인데, 제가 그냥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수원이라든가 또 여기 평택이라든가 천도교가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남쪽의 천도교를 주도한 사람이 이병헌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팽성 쪽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쪽의 천도교를 주관한 분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3.1운동 때 천도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전국 방방곡곡에서 특히 이제 북한에도 천도교가 굉장히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는 정당 가운데 지금 현재도 해방 직후에는 더 셌는데 천도교 초고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천도교가 북쪽에 또 평안도, 성지현이라는 사람도 조금 전에 그분도 6.25 때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평안도 천도교에서. 근데 남쪽에는 특히 이제 이 그 평택 쪽이 천도교가 셌고, 특히 어디가 세냐면은 평택도 마찬가지죠. 안중이라든가 포승이라든가 바닷가잖아요. 바닷가 쪽으로 남쪽으로. 그래서 그 남쪽은 충청